개인적인 견해지만 내년 2월 달까지는 급반등하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 왜 2월인가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을 너무 좀 폭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그 폭락이죠. 네. 이 폭락의 원인은 뭐라 보세요? 이거는 다들 네. 아시고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테이퍼링, 네. 그것도 이제 긴급히 될 거고 네. 또 이번 연휴 기간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헝다 주식을 거래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홍콩 주식이 2%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에 맞물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네. 부채 한도를 정해놓은 거를 잘못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리스크, 네. 이제 재정 문제 이제 리스크 그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핑계고 이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의 전력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난이죠, 그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전력난은 심각한 문제예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네. 그게 인도까지 이제 전이가 되다 보면 세계적으로 그 전력이 부족하면 이놈 생산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지금 큰 문제예요, 그게. 그 공급망 자체가 지금 이게 랩이 걸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물동 대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난국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같이. 네. 같이 와서 이제 지금 원래 그 하반기 4분기 때, 네. 4분기 때는 늘 이러거든요, 원래. 늘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과도하게 떨어졌고 오늘은 결국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0포인트를 온데간데 없이 그냥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3,000선은 안 깰 줄 알았는데 지금은 3,000선이 아니고 오늘 코스피가 77포인트 하락하다가 57포인트, 그래도 20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올려놓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쁜 게 여기에서도 보면 오늘은 그 외국인이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주 많이 팔은 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6천억 넘게 이제 매도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 매수세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과거 같은 경우는 3,100이 깨지니까는 1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많이 사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2,100부터 샀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1,800가구를 던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1,500대 제대로 산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오늘 떨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보면은 기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산 거고, 한 2천억 이 정도는 요즘에 매수세 보면은 장이 좋을 때는 그 7, 8천억 1조 원 넘게 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악재 나온 게 금방 급반등하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V자로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내년 2월 달까지는 급반등하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년 2월 달까지. 급반등은 힘들다. 더 하락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900선 정도면 오래 갖고 있으면 먹는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금 샀거든요. 샀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샀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사는 종목들은 내년까지 보고서 내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까지 보고서
그 중에 만약에 11월 달 같은 경우 네. 제가 보기에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부 또 팔고 그래서 롱텀으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갖고 할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바닥 따지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난번에 바닥이 원래 예, 그 3,049였죠. 코스피 기준으로. 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3,060이었는데 요번에 여접시 까졌죠. 그러니까 지난번 바닥은 바닥이 아니고 그런 거를 가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저점 네. 다시 말해서 2,961포인트인데 네.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도 진바닥이 이제 확인을 해볼 네.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3,200선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어쨌든 3,300이 꼭지요. 그죠? 네, 맞아요. 선생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3,300이 고점일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딱 그게 고점이었네.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밖에 없죠. 3,300 고점이라 얘기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아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필 이런 걸 맞추셔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우연이겠죠, 우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는 이 정도면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점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보면은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 따지기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그거는 없죠, 이제. 열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닥이라는 게. 근데 외국인들 향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규모가 그래도 많이 나왔었죠. 얼마 동안, 요 때에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 또 반도체 위주로 좀 사서 반짝이는 통에 삼성전자도 77,000원.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8만 원에서 많이 행보하다가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8만 원 못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 왜 그러냐면 매물대가 있으니까는. 그게 계속해서 행보하도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그게 확 깨져서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79,000원, 8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그때 나오느니 뭐 그 얘기가 나와서 83,000원 그때 제가 83,000원대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그래서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79,000원, 8만 원 올해 안으로는 뚫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부정을 타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주가가 그냥 그래서 오늘 73,000원까지 또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지수 이렇게 이걸 같이 봐야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주가가 여기서 또 급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주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또 벼랑간 악재가 나오는 것처럼 또 호재가 또 나와서 급반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급반등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는 요거로 보면은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2,900 그거를 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을 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지하실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서는 되게 나빠요, 그죠? 기술적으로. 이제는 이런 거 다 보실 줄 아시죠? 네네, 보입니다. 아주 조금씩. 여기서 이어진 질문 드리면 이제 매수 기회는 언제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님이 이제 며칠 전에 쓴 자료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헝다그룹과 미국의 부채 한도 우려가 확대되며 생각보다 코스피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10월 중순, 지수로는 2,900선까지 언더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오늘 하루나 맞아요. 이틀 전에 쓴 기사니까 조금 더 빨리 2,900선까지 이제 내려온 건데 다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 시점에 저점 매수 전략을 피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분 말씀하신 거대로 조금 더 빨리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분 어쨌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네. 그렇지만은 저는 6개월을 봤잖아요. 6개월. 그래서 만약에 네. 여기에서 올라가 주면 다행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만약에 대형주 같은 경우 네. 5% 정도 올라가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냥 급반등은 안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거 잠깐 얘기를 해줄까요? 네. 만약에 급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주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무진장 실력이 좋아야 돼요. 이게 트레이딩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한국 경제 자체가 실력이 좋아야 돼요. 대기업체들 실력이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월등히 좋은 거. 네. 앞으로 또 요번에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네. 또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엄청 좋아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8만 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 그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코스피가 급반등을 해가지고 3,200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네. 거래량이 이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각자 투자자들이 그런 리포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네. 딱 봐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기는 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100%다 사는 게 아니고 네. 지난번에 한 10%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10%, 20%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고 그게 만약에 사놓은 게 이제 5%라도 올라가면 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 내년 2월 달까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반복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처럼 실전 투자 대회처럼 개별주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제가 개별주에 집중을 하라는 말을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코스피 반등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은택 그 KB증권 연구원님이 가격적 매력 이외에 코스피 반등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글로벌 공급 병목 완화가 확인돼야 되고 중국의 부양 전환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 의견들은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 옳은 말씀이죠. 그러고서 네. 그분이 뭐 저보다 더 분석은 잘 하시겠죠. 글로벌 증시에 관한. 네. 그러고서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공포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침 되면 그냥 벼랑간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에 눌러 있을 때 네. 또는 이제 반대 매매가 그 신용으로 산 네. 개인들 물량들 그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네. 그럴 때 이제 사면은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900 이렇게 초반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달 안 볼 생각을 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그때 팬데믹 때 그때도 매수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조건 저점이니까 사되 한두 달 보지 않을 생각을 하고서 사라는. 최저점을 내가 무조건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날 기회를 놓치는 게 만약에 거기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장이 자꾸 불안해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 먹고서 홀라당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같이 큰 수익이 날 거를 놓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더라도 2,900포인트대에
초중반은 네. 제가 보기에 무조건 먹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대 최소한 한 몇 달은 내가 안 봐야 되겠다. 그게 좋은 종목이라고 네. 생각이 들면 네. 이게 지금 뭐 다 좋은 종목들이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 뭐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무슨 기아차, 네. 현대차도 그렇고 네. 그런 쪽에서 그래서 저는 지수가 조금 과하게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이제 반등하고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러면 시간상 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일찍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팔아서 수익, 일정 부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남은 이제 4분기 때는 네. 이제 대표님이 늘 이제 지수 박스표 상단과 하단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상단이 3,300이었고 하단이 한 뭐 2,900이 3,000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남은 4분기 때는 이 이제 범위를 정해 주신다면 어디 좀 사이를 될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2,900도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은 무조건 저는 거기는 무조건 사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하단이라고 보면 네. 상단은 3,100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3,100 가기가 어렵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요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여기였잖아요. 네. 여기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가기도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좁게 보는 거죠, 좁게. 그래서 이제 조금 개별주에 집중을 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한데 아무튼 대세가 2차 전지니까는 2차 전지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3,300 고점일 것 같다고 할 때 좀 정리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주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또 신문 기사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반대로 내년 실적 전망치는 이전 전망치 범위 하단에 머물러 있다. 4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실적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도 내년 실적 전망치는 올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이익률은 올해가 고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제목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63조 3천억 원을 추정하지만 피크아웃 이슈 이게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가 반영돼서 지금 가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은 부정적 전망이 이렇게 팽배할 때 그게 이제 선반영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긍정적인 전망도 또 선반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선반영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는 지금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71,400원까지 떨어졌었네. 저희가는 못 봤는데 72,000원까지 떨어졌나 이랬는데 이 정도에서는 조금 더 사도 되죠.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딱 부딪히고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일부 또 다 팔았는데. 저 그때 8만 원까지는 못 간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 보면 못 가. 그러니까 이것도 반등을 해도 지금은 이제 여기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여기가 또 매물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76,000원 가겠어요. 갈 것 같아요? 주시면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산 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금이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과거 거 매수한 거는 잊어버리고 돈을 돌릴 사람들, 수익을 내야지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스스로 정해야지 되거든요. 남이 다른 분이 리포터 낸 분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아, 여기에서 매물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게 이거를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실력이 월등히 좋게 나오고 전망이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주식들도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이 그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원체 많아져가지고 이걸 다 개별 종목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던질 때 뭐 수백억씩 그냥 팔아치우고 또 살 때도 수백억씩. 그러니까 시장 상황, 그 흐름 네.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네.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그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조금 팔기는 그렇죠. 팔기는 그렇고 네. 사기도 네,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저도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만. 지금 사더라도 76,000에서는 매도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더라도 만약에 5% 수익을 내주면 네. 그냥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서 네. 매도하는 게 좋지가 않나. 이렇게 고지식하게 네. 갖고 계속해서 있지 말고. 네. 플랫폼 규제로 이제 폭락한 그러니까 카카오. 이거 지난번에는 뭐 13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가 12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가 11만 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뭐 좀 불안한 거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11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11만 원부터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가면 여기 내려오잖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여기에서 사서 네. 한 돈 만 원, 뭐 돈 만 원은 더 올라갈 네.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여건이 좋아지면 네. 이제 일단은 또 비중을 줄이고 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산 거에 한 50%는 팔고 네. 뭐 또 이렇게 봤다가 그러니까는 뭐 작년처럼 네. 이게 달려가는 장이다, 막 날아가는 장이다 그러면 줄일 필요가 없죠. 네. 계속 이렇게 갖고 하면 좋은데 시장이나 주변 환경은 주식 시장 환경은 뭐 계속해서 변화가 있고 바뀌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 뭐 우량주 사가지고 묻어두면 다 돈 되면 그건 실력이 아니죠. 실력이. 그렇죠? 그것처럼 돈 벌기가 쉬우면 뭐 세상 사람들 괜히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리포터 나오는 대로 어떤 회사가 전망이 좋고 우량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 가지고서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뭐 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거고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개별 주든 대형 주든 할 것 없이.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래도 원체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경제 환경도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카카오를 가지신 모든 주주분들을 대표해서 또 주주인 제가 모든 분들이 궁금한 걸 여쭤보면 좋은 고점 카카오 일생에 다시 갈 수는 있나요? 17만 3천 원 저 좋은 모르죠. 또 그러다가 또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서 뭐 내년부터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4,000포인트가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모르죠.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웬만큼 회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규제로 인한 규제가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뭐 잡다하게 카카오가 국민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공익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미용실에 그 수수료까지도 따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사주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 덕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혁신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니까는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라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또 다시 이렇게 턴해서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더라도 내년에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도 좀 카카오는 조금씩 사들고 계시고 많이 떨어지죠. 네이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렇죠. 네이버도 비슷하죠. 뭐 37만 원인데 뭐 그러니까 또 기업이 그 위기일 때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때 그 카카오보다 덜 떨어진 거죠. 덜 떨어졌네요. 그때 근데 이거는 덜 피해를 본 거니까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카카오페이하고 그게 상장이 이제 미뤄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 거고 이 정도면 또 많이 떨어진 거니까는. 네이버는 왠지 안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그것도 조금 샀어요. 아,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조금 사고 골고루 사죠, 골고루. 네이버, 카카오, SK, 이테크, 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거였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씩 사고 본격적으로 살 건 아니고 뭐 이제 그러니까는 저도 그 미국 주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경험상 제가 전망하기에는 급상승은 없다. 언제까지요? 내년 2월 달까지. 내년 왜 2월인가요? 다 그게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 3월부터 뭔 일이 있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또 떨어지고 그럴 일이 있으면 그때 또 매수하고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갖고 가지를 말고 롤링으로 유연한 사고. 이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한 사고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시장의 유연성. 시장을 우리가 완전히 100%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유연함이 상당히 사고의 유연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좌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뭐 11월 달 돼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한번 뵈면서 또 이제 주가 얘기를 또 드려야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건데. 투자 심리가 망가지면서 우리가 그래프가 아주 나쁜 게 이거예요. 이게 위에서 눌러주면서 쭉 타고 내려오잖아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있는데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모아지면서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역배열 속에 정배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턴.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짧다 그런 얘기예요. 더 쉬운 거를 가르쳐드리면 뭘 가르쳐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떨어졌죠? 요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요 떨어진 것만큼 옆으로 컴퍼스를 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게 그 정도로 횡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옆으로 횡보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그래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2개월 정도 더 지나야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릴 뭐 새로운 게임을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거 100만 원이 넘던 주식이 100만 원 갔던 게 그래 56만 원이니까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 정도면 이제 저도 괜찮은 가격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어쨌든 게임은 하고 지난번 게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주가가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이 그 노력을 했고 그 이제 그 기본 바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것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를 뭐 다른 회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낙폭 가대주를 살 때 펀더멘털 보고 할 때 주가 반등을 하는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언제 반등할 일단은 건지.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원인이 없어져야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자체가 되게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발표된 그 게임이 시원찮은 반응을 보이니까 여기서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래는 이처럼 거래량이 더 줄어야 돼요. 더. 거래량이 더 줄고 이제 그 실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좀 들어온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야죠, 일단은. 네. 그러고서 이 충격에서 아직까지는 헤어나지 못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후속 매수가 거래가 늘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역으로 거래가 줄면서 있잖아요. 조금 오름세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그래프를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후속 매수세가 없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대량 음봉이죠. 네. 거래량이 대폭 떨어지면서 대량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쁜 종목들, 다시 말해서 엉터리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패각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그래프만 봐도 나와요. 저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노출된 건 없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기업이 나쁘다. 그 사람들이 미리 파는 거죠. 그게 밖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횡보를 해야지 돼요. 횡보. 이 하락이 멈추고 네. 횡보를 했다가 시장 분위기하고 맞춰서 그러면 횡보를 쭉 하다 보면 이제 턴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업의 그 악재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시장에서 곽강을 받는 시기다.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게 네. 이게 작년에 올라왔을 때 비대면 혜택을 본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면주가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입보 놀란 거는 네. 코로나 때 폭락한 가격대랑 지금 별반 그렇죠.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이 코로나 때는 이제 비대면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네네. 앉아서 게임이나 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좋아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비대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죠. 인터넷. 그래서 이제 뭐 BBIG인데 요번에 그 우리가 그 바이오 주식들 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보면 네.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네. 지난번처럼 올라갈 때 그 혜택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봤을 때 원래 이 계절주 성향이 있었잖아요. 게임주가. 그래서 학생들 그 겨울방학이 시작이 된다든가 또는 그럴 때 이제 게임주가 올라가고 그 전에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받았던 게 또 요번에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도 투자의 염두를 두시고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으네요.